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KBS 콩으로 많이들 들어오시죠.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로도 요즘에 많이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미무수아님께서 오늘 두 분 뉴스픽 오셨는데 옷 색깔 이렇게 깔맞춤해갖고 오셨네요. 저보다도 먼저 예리하게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분 소개해드리면서 여쭤볼게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눈빛으로 텔레파시로 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통하시는데요. 네. 의견이 좀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다른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선거철이 다가와서 이 뉴스를 좀 앞으로 골라봤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4.15 총선 기간에는 급상승 검색어를 중단하겠다. 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포털 다음은 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아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것 같은데 송 박사님께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네이버가 4.15 총선 기간 동안에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4월 2일부터 15일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난 8월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논란이 있을 때 네이버의 실시간 서비스에서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가 네. 뜨거운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찬반 세력 간 대결의 장으로 변질하는 어떤 서비스 목적을 벗어난 것이 있었다. 네. 그래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다수의 관심사가 선거에 집중이 되는데 이런 댓글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했고 다음은 20일에 아예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실검 서비스를. 그렇군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이미 없앴거든요. 네.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왜냐하면은 원래 실시간 이슈를 하는 검색어하는 이유가 자연스러운 어떤 결과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과의 반영이 아닌 어떤 새로운 현상의 시작점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포털 사이트들의 이런 조치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번 포털사이트의 결정에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자발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신사업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물론 규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신사업이 가지는 특징마저 훼손하는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터넷 포털이라는 어떤 특성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여론의 장을 형성하고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인데 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속 특정인의 이름을 올린다고 하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후보에 비해서 많은 대중에게 자꾸 보여지는 노출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 예전부터 이걸 법으로 규제하다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법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순작용까지 누르는 역효과가 있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포털이 가지고 있는 뭐 다른 부분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이제 포털에서 사실 연관 검색어 이번에 뭐 일부가 또 폐지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를 치면 뭐 기왕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정제된 뉴스 이렇게 검색어가 뜨면 좋은데 누군가가 두 분 이름이 떠요. 네.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한데 만약에 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거기다가 뭐 계란 후라이 맛집 이런 걸 계속 치면 이게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악의적인 이미지라던가 악의적인 여론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많이 가장 노출된 사람들이 연예인이었었죠.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또 불행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공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연관 검색어가 계속 뜰 때가 있습니다.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이라든가 여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번 결정은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어떤 포털을 비롯해서 신사업 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작용과 부작용을 점검하는 노력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어떤 그 네이버나 이런 포털이 하는 기능이 많은 의견들이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어떤 사회에서 공론장이라는 것이 건전하게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막 나팔을 불면서 저기 금강이 있다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원래는 경제학에서 어떤 유행에 따라 상품을 소비하는 이런 걸 얘기하다가 정치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특정한 유력 후보의 선전장으로 쓰이는 것들을 경계하는 걸로 쓰이거든요. 네. 반면에 또 언더독 효과라고 해가지고 언더독이 뭐냐면 개싸움 할 때 밑에 깔리는 개를 언더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 뭔가 좀 지고 있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후보한테 또 측은지심이 발동돼가지고 표를 물어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정치적인 민의를 왜곡하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댓글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 이런 부분은 자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네. 자, 지금 김용민 님께서는 뭐 실시간 이슈는 조작 및 의견 충돌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송희 님께서는 총선 같은 선거 기간에는 실검을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 여론의 영향이 또 투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저기 한마디 꼭 보충하고 싶은 것이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도 사실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끔씩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선거 기간에는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알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감 없는 냉철한 모니터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다. 늘 가감 없이 이제 가감 없이 하는데 막 너무 심한 말 말고 이제 제가 가끔 말하지만 아니, 제가 겉으로는 좀 강해 보이지만 영혼이 바스락거린다고 했잖아요. 애정을 갖고 한번 모니터링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미리 부탁 말씀 올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또 가보죠. 어제 이제 타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려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근데 법원이 지금 타다는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인 렌터카다. 이제 그동안 불법 콜택시 영업이냐, 기사 딸린 렌터카냐, 이거에 대한 서로 의견이 좀 달랐었는데, 이재용 소카 대표 등에게 그래서 이제 무죄 선고가 됐거든요. 내용을 전혜원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좀 살펴보죠. 이번 판결이 굉장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에 애플리케이션, 휴대전에 우리 앱 많이 깔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죠. 그래서 이것은 벤처업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판결이고요. 네. 택시업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 일단 어떤 법을 어긴 것으로 봐야 되느라고 했을 때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여객자동차로 볼 수가 있느냐 부분, 또 그리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법을 어겼느냐의 부분을 봤잖아요. 네. 재판부에서는 타다를 말 그대로 그동안 타다 측에서 주장했던 렌터카 서비스라고 이제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타다 이용자의 경우에도 렌터카의 임차인이고 여객이 아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타다 서비스 그래도 불법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되는데 그렇죠.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일단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과정 뭐 이런 걸 살펴봤겠죠. 네. 관련 정부 기관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행정처분도 교통교통부에서 하지 않았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이제까지는 뭐 단속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만약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용 박재용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이제 재판부도 사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여요.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뭐 승차 공유 이런 서비스라던가 뭐 이른바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죠. 계속 같은 판결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법적 분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또 내용을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결로 인해서 일단 타다가 1심은 이겼는데 이 재판정 안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은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반응이 어떻게 택시업계에서는 그럼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택시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택시 관련 단체들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죠. 그렇죠. 택시 4단체가 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을 비롯해서 4개의 단체가 성명을 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 검찰에서 빨리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판단, 법원의 판단을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시는지 송 박사님께서 먼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어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랄까 그 기술 변화 이런 시대에 거센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은 피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갈등을 관리하면서 규제를 벗어난 혁신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는 뭐 거의 지금 명제화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산업의 이제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존권에 관계된 당장의 그런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추후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혁신 벤처들이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이르는 동안에 어떻게 혁신 기업과 기존 기업들이 상생을 하면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 정부나 국회가 법으로 보완을 해주면서 함께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타다 사건에서는 정부가 많이 좀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법안도 지금 이 법이 계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심에서 타다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타다를 금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스르는 거 입장이 되면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혁신을 위해서는 사실은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경제라는 생명을 살리고 추후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갈비뼈가 부러지거든요.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진통이 따를 것이지만은 그럴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하면서 어떤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회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마 이게 택시업계의 어떤 입장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또 이게 모빌리티 기업들이 이럴 경우에 뭐 기여금을 내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국회에서의 흐름을 쭉 보면 사실 같은 당 의원 내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 법을 말 그대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다 뭐 소속 당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당론이라기보다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 규제 중심이라던가 또는 뭐 예전에부터 활동했던 산업의 손을 더 들어주고 보호해야 된다는 방점이 있는지 아니면 자칫하면 신산업에 규제를 걸어서 신산업의 어떤 촉진을 가로막는다는 것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충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월 임시국회 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또 관심사인데 이번 판결도 아마 그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타다 측에서도 뭐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뭐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사실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말 그대로 대화를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기존 업계에서도 사실은 생존권을 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재 과정에서 정부나 국회가 역할을 한다면 계속 재판을 하고 법적 분쟁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타다에 대한 이 법적 공방을 계기로 해서 좀 짚어볼 부분은 플랫폼 서비스들이 이제 혁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제 기존의 법 체계를 좀 교묘히 피해가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돈을 벌고 있는 사이에 노동자들은 또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혁신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는 좋은데 그 어떤 수혜를 누가 보느냐의 부분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뭐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SNS 지금 디지털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기반으로 하는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그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법상 근로자가 안 되기 때문에 특고와 비슷하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슷하다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를 디지털 특고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분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냐. 배달 대행 앱, 대리운전 앱 이런 네. 분들이죠. 네. 이분들은 대우가 많이 낮고 또 앱의 특성상 수수료를 여기저기 떼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분들이 받는 돈은 많지가 않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신속함을 중시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도 많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배달앱에서 노사교섭을 하자는 이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이런 산업 환경에서 나 개인이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플랫폼 노동자들이 온라인상으로든 연계해가지고 어떤 연대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배달 대행 앱 뭐 대리운전하는 거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이 회사의 소속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달도 그렇고 대리운전도 그렇고요. 사고의 위험에 사실상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고를 냈을 때 어떤 산재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렇죠. 사대보험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고 사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 어떤 양측이 만족할 만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도 이런 좀 논의가 많이 됐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일단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노동 상권을 좀 보장을 해라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사용자 측과 이런 플랫폼 노동자 간의 찬반 여론이 좀 뜨거운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플랫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 앞으로도 또 늘어날 텐데요. 그렇죠. 지역에 가면 시 단위인데도 인구가 10만 선인 곳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5개 정도의 시에 있는 주민들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뭐 일부 토론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하고 공부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느 선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 좀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동법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동권 보호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것에서 거의 소외되어 있는 게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특히 노조가 가입 조직되어 있어도 사실 노동자들이 힘든데 흩어져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프랑스나 그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애매하게 뭔가 사업자에 대한 인격적 종속성은 약하지만은 뭔가 보수나 이런 거에서는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노동자를 유사 근로자라는 네. 별도 범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632번님께서는 타다가 무슨 신기술인지 모르겠다. 똑같은 앱콜로 예약을 받는 거 아니냐. 방법이 똑같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1378번님은 택시도 혁신적인 서비스로 스스로 영업 발전을 영위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고 이중우님께서는 서로 대화할 필요 없다. 서로 경쟁해라. 선택은 사용자가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세레니티님은 유튜브로 방송이 이렇게 보니까 실감 있고 더 좋다. 박무송님은 재밌게 잘 보고 계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한 보행자를 치는 운전자. 이런 일이 가끔 있죠. 그런데 과실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지난해 1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운전자가 경기도 화성에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무단 횡단하던 어떤 한 시민을 들이받아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은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1심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봤고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도로에 편의점이 있었기 때문에 인적이 그렇게 드물지 않았다라는 거, 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항소심, 뭐 2심에 갔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등 설치돼 있고 뭐 편의점 불빛 나왔다. 네. 근데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운전자가 잘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멀리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게 판단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에서는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미처 제동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유심하게 본 것 같고요. B 씨가 그러니까 다친 분이 돌아가신 분이 검은색 계통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이제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을 많이 묻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를 다 인식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판결에 영향을 그러니까 미칠 것으로 보행자도 보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뭐 검은색 옷이 아닌 걸 입고 그리고 또 무단횡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무단횡단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우리가 그 차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좀 더 중시하는 이유가 보행자 특히 사고에서는 보행자는 맨몸이고 그렇죠. 자동차와 이렇게 했을 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주의 의무를 가중한 것은 맞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래서 보행자 중심 판결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케이스 야간에 검은 옷에 무단횡단 이런 경우까지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와 그 충돌을 막을 만한 그런 제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었느냐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과실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무단횡단 자체는 일단 이거는 보행자의 아주 깊은 과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밝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뭐 과실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은 피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 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뛰쳐나온 길고양이 같은 거를 실수로 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충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요. 어떤 그런 사고를 내고 어떤 거를 치인다는 게. 그래서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운전자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유가족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보행자도 앞으로 많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네.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죠.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십니다.